인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4, 50년은 지속될 문제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결국 스스로 이제 멋진 노년을 만들면 사실은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위에는 제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노년이냐?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년이 되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노년이 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을 처음으로 아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뭐든 해결은 되는데요. 일본이 지금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죠. 지금 일본의 단카이 세대, 소위 말해 베이비 부모들의 75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지나야 95세가 되니까요. 이제 거의 상당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마 4, 5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 사회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고령사회 쪽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문제를 따져보죠. 인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 인구 문제 전공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구 전공한 사람들의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거든요. 그게 학계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는 특히 이제 기업 부분,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구, 그 다음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4, 50년은 지속될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앞으로 문제될 부분이 이제 요양 문제였습니다. 요양 비용의 이제 상승 부분이죠. 그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는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도 여전히 고령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75세 이상을 이제 후기 고령자라고 그러는데요. 2035년이 되면은 이 75세 이상의 인구수가 대략 한 7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55년이 되면요. 이 인구가 이제 1100만 명에 돌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요양 문제를 과연 누가 케어할 것인가.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요양을 하려면은 그 월 한 3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에 350만 원, 노후에 엄청난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활용을 점차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쪽에 혹은 로봇 그리고 이 첨단 기술과 요양 부분을 결합하는 쪽을 좀 시도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요양 부분에 일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첨단 기술, AI,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경제 문제는 제가 고령자들이 이제 자산이 많은 것은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과연 그 자산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돈을 언제 환류를 시켜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제도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정책을 택할 때는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항이 강하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은 뭐냐면은 고령자들이 그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쓰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이 이제 그 돈을 소비를 했다면은 소비를 하는 측에 물건을 구입하게 될 거고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가 뭐냐면은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의료 부분이죠, 사실은. 혹은 뷰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자기의 몸의 건강과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의
아름다움과 혹은 몸이 늙어가는 것과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민영 의료법인의 설립이 이제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고령자들에게 조금 돈이 서비스 비용이 비싸지만은 고급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돈이 꽉 잠겨 있으면요, 그러면 사회가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먼저 고령자들이 돈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 돈이 사회에 돌게 하는 것, 그게 일단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뭐 세대 간 충돌이 이제 심해지는 것이고, 일본은 그게 표면화되어서 나타나진 않지만은 영화나 소설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개봉되는 이제 그 플랜 75라는 것도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대 간 충돌의 문제입니다. 첫 장면이 이제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제 노인들을 총으로 살해를 한 것이죠. 하고 나서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자원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다 고령자들에게 배분되고 우리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회는 비정상이다. 이런 거를 고쳐야 한다 하면서 이제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요.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75 플랜이라는 게 75세가 되면은 안락사를 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장례 비용을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를 들어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이제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먼저 저는 선노노 후노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 간의 문제를 서로 한번 그 서로 간의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제 세대 간에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손을 벌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복지를 할 그런 이제 여력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처음 딱 진입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국가 부채는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적 복지고,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 선노노, 후노소, 먼저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 간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장기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저성장을 하게 되면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돈을 버는 근로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세금이 줄어들겠죠. 저성장이 되게 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도 별로 늘어나지 않겠죠. 그게 일본이 90년대하고 계속 2000년대 보여왔던 현상입니다. 일본의 재정 수입은 거의 평평하게 갑니다. 그런데 일본의 재정 지출은 위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재정 적자가 누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는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버는 것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한 데서 조금 이렇게 그 활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에서 나오는 세금은 상당히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일본처럼 계속 적자를 가져갈 수 있는가? 저는 그 적자를 못 가져간다고 봅니다.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요. GDP의 2.6배에 이르는 그런 적자를 국가 부채를 가져갈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출을 하는 만큼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로소득이나 법인소득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근로소득을 더 올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돈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고 건강보험 나가고 국민연금 나가고 내 돈 들어오는 게 없네 하면은 그냥 일 별로 안 하고 싶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산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라고 할 수 있죠. 상속 증여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이 앞으로 이제 키 이슈입니다. 앞으로 근로소득과 법인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와 상속세 부분을 과거 우리가 고성장을 할 때의 어떤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저성장을 할 때 우리가 이 세금의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그 다음에 재산세와 상속세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들의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우리가 상속세율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60년대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60세, 50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려면은 앞으로 대략 40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재산을 이제 뭐 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있다가 40년 정도, 3, 40년 지나서 이게 재산이 쫙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전하게 되면은 소비의 단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탄하게 우리가 스무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율을 낮추고 재산에 대한 세율을 조금 낮추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듯이 세수를 조금 스무딩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을 꼭 앞으로 고령,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개혁안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국민연금이나 그 외에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제개혁도 마찬가지고 다 이루어질 텐데요. 국민연금 안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액션인데요. 개혁한다는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이제 반대를 하면은 또 수면 안으로 그 안이 이슈가 싹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다가 다시 또 이제 때가 되면은 또 이슈가 나왔다가 또 사람들이 반대하면 들어가고 이런 거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 이슈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까먹고 또 생각했다가 와 반대했다가 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토론의 선반 위에 계속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틈틈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선반 위에 계속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이걸 꼭 요청드리고 싶고요. 국민연금 개혁은 뭐 쉽게 말하면은 하여튼 너무 급합니다. 시간이 2년, 3년 늦어질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선반에 올려놓고 반드시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저는 상시적 이슈의 토론장을 꼭 만들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쓰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60년대생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변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결국 스스로 이제 멋진 노년을 만들면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위에는 제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정말 꼭 맞는 말인데 그 세 가지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노년이냐?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입니다.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몸이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기의 재정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돈을 어디 다른 데 의존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노후 재정 준비를 꼭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독립적이고요. 독립적인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건강해서 70, 80, 90이 되도록 스스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노후 문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노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저는 열린 노년이 되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 그냥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가 변화해서 노년의 관점이 달라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4,000년 전에 그 수메르의 전투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영 못 쓰겠어.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관점으로 젊은 세대나 다른 세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못마땅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우리 60년대생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좀 오픈하자는 것이죠. 관점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요즘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열린 노년이 되자는 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준원 노년이 되자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은 다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 보셔가지고요. 이제 노년이 됐으니까 내가 주는 노년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게 뭐 있느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에 따라서 다 줄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또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전문 지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을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는 노년이 되자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만 다 갖추셔도 우리나라 고령사회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러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조금 이제 예절을 아는 노년이 되자 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폭주 노인 해가지고요 고령자가 되면서 막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끔씩 무례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좀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자기 자신을 옛날 젊을 때와 달리 사회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난폭하게 됩니다. 난폭하게 된다기보다는 조금 사회의 통상적인 예절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절을 조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하나 첨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예절을 잘하는 노년이 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